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여러 편 들려드렸던 그 이야기들 가운데 김일성이 1933년에서 1934년 사이에 주요하게는 동만의 그 왕청에서 계속 그 민생단으로 의심받았고, 또 종당에는 그 민생단이 연루되어 왕청 유격대 정치위원직에서 이제 해임되고, 또 한때는 그러니까 1934년 여름에는 이 민생단 혐의자들을 가다 넣는 그런 민생단 감옥에, 그런데 그 민생단 감옥이라는 것은 뭐 지금처럼 그렇게 굉장한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근거지에서 이제 나무나 그 토벽돌로 만드는 그 토벽돌을 당시 그 간도지방의 사람들은 중국어로 투피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투피는 해방 후에도 이제 최소한 1970년대까지 계속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이제 사용됐는데, 진흙에다가 짚을 섞어서 한 대 버무린 뒤에는 벽돌보다는 좀 더 크게 이제 만든 이런 나무 틀 안에다가 그 진흙을 이제 다져놓고는 그 틀을 드러내면 장방형 모양의 이제 흙으로 만든 벽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마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집이나 또는 헛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이런 허술한 그 집이나 또는 창고에다가 이제 사람을 가두고는 그 문 밖에다가 이제 보초를 세워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갇혀있던 사람들이 만약 맘만 먹고 도망치려고 한다면 이런 소위 그 민생단 감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던 그런 감방에서 얼마든지 그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런 감방에서 그 창문이나 또는 벽을 발로 차서 이제 무너뜨리고는 근거지에서 아주 도망쳐버린 사람들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처형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형당할지언정 자기들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처형당하고 했던 것입니다. 김일성도 이런 감방에 갇혀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느 때, 어떻게, 그리고 무슨 이유와 원인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때 김일성에게는 어떤 죄명이 씌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막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남한 쪽의 그 이 방면의 학자들은 원체 그 자료 수집도 불가능하거니와 그들은 그 중국 쪽의 조선 쪽 학자들이 한두 마디씩 두루뭉실하게 흘리고 있는 내용들을 주워다가 북한의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지만 자세한 팩트를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와 같은 그 반박 주장들은 아주 공허하게 들리기만 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그 북한에서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 민생단 투쟁 당시 김일성 장군께서야말로 이 문제의 해결사였다고 과장 내지 왜곡하고 있지 않고 뭡니까? 그 모든 북한의 자료들 외에도 이때의 그 김일성의 이야기를 각색하고 있는 북한의 그 조선의 별이라든가 또는 민족의 태양과 같은 이런 다부작 영화들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이 민생단 숙청위원회 총책임자였던 그 김성도 같은 사람 앞에서도 김일성은 그를 훈계내지 비판할 뿐만 아니라 이 김성도라는 사람은 거꾸로 이제 김일성이 앞에만 서면 김일성 동지 하면서 설설 기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민생단으로 몰려서 이제 감방에 갇혔던 사람들이 김일성이 오자 모두 달려와서 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김일성에 의해서 모두 구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그 왕청의 백성들은 모두 김일성을 장군님하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 무슨 장군님이 조선님이 혁명군이니 하는 것들은 근본상에서 이제 존재했던 적이 없는 모조리 그 북한에서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여러 방송에서 설명했던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실제로 김일성이 왕청에서 어떻게 불렸는가에 대한 기록이 중국 정부의 자료 속에 아주 낱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바로 김일성이 1933년과 1934년 이태 동안 곱박 보냈던 오늘의 중국 연병지방, 주요하게는 그 왕청의 조직사 자료 속에 이 조직사 자료라는 것은 현지나 또는 그 당사 자료보다 조금 더 급별히 높습니다. 그 당 조직부가 장악하고 있는 당시 그 당원 간부들이 이력서, 그리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경력을 증명하는 증언 자료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생전에 남겨놓았던 그 구술 자료를 회고담으로 이제 만들어서 집필했거나 또는 그 담당 책임 부서에서 이제 사람을 파견하여 그분들이 그 구술한 자료를 이제 정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이제 그 조직사 당한 그 봉투에 들어간 뒤에는 봉투에 극비, 즉 기밀, 이런 종이 딱지가 한 장 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봉투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절짝에 이제 비밀에 붙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 어떤 연로한 생존자는 자기가 직접 집필할 수 없어서 다른 분이 와서 이제 대신 그분의 구술을 집필해서 이제 조직부문에 바친 것인데, 그 직접 집필했던 사람이 입에서 그때 자기가 그 집필하면서 들었던 구술 내용들이 모조리 그 바깥으로 흘러나왔던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지어는 그 구술자 본인이 후에 우리가 찾아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 김일성에 대한 그때 일을 숨기지 말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조리 다 들려줬는데, 후에 그 문사자료집이나 또는 정립에서 발간하는 그 내부 자료집에 실린 걸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삭제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김일성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불리한 내용들은 1절, 그러니까 모조리 다 삭제되고 숨겨진 것입니다. 이는 중앙으로부터 직접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시 그 공무원 총리였던 주울레가 직접 지시를 내린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했던 조선인들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 만주 땅에서 이미 희생된 열사들은 조선족 항일열사로 호칭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북조선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그 항일전쟁의 그 생존자들, 그 참가자들은 국제주의 선사 또는 뭐 조선의 애국자 이런 식으로 기술화해야 한다고 책에서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지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중국이 항일투쟁사에서 간혹 김일성이나 최용건 또는 김책 같은 사람들이 언급될 때는 절대로 그들의 그 실제 직책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그냥 조선의 뭐 위대한 애국자 김일성 동지께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제 넘겨버리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일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당시 그 공개 발행된 항일 자료들 속의 호칭은 위대한 조선의 애국자였지만, 당 조직사 그 비밀 내부 자료 속에서는 뭐라고 기술하고 있느냐면, 특히 그 왕청육대 시절, 이 왕청육대의 대장은 뭐 제일 초대 대장부터 시작해서 박시훈이니 김철이니 김근이니 김명근이니 하고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치위원회 관련해서는 주요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때의 김일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그 팩트를 장악하기 위하여 이제 함부로 시장에 공개할 수 없는 이런 모종의 도경을 이용하여 그때 당시의 조직사 내부 자료 40여 편을 가져다가 모조리 읽어보았는데, 당시 왕청육대 시절, 그러니까 이제 1934년 이 한 해 동안에 왕청지방에서는 중국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前有 진정웨이, 后有 난정웨이. 이게 뭐냐면, 먼저는 김정위가 있었고 후에는 남정위가 있었다. 이 정위라는 말은 그 정치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김정위가 있었고 후에는 남정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위는 김일성. 그러니까 이제 1933년에서부터 1934년 사이에 약 1년간 이 왕청육대 정치위원직을 맡았던 사람은 정확하게 김일성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일성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김일성이 민생단에 연루되어서 이제 정치위원직에서 해제되고 그 감방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새로 임명됐던 왕천유격대의 정치위원은 성씨가 남씨인데 다름 아닌 남창익입니다. 지금 이 남창익은 그 동상이 북한이 대성산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왕청 출신이 아니고 연길현 출신입니다. 즉 연길유격대 제2중대의 그 정치지도원이었는데, 당시 동만특위는 비록 그 특위기관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장소는 왕청이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원래 연길현 유격대의 근거지였던 왕우에 있다가 후에 왕청으로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특위의 주요 영도 간부들은 모두 연길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동만특위 조직부장이었던 이상묵도 원래는 그 연길현 유격대의 정치위원과 연길현 의원의 서기를 거쳐서 특위로 올라왔던 사람이고, 또 당시 그 선전부장이었던 중국인 왕중산도 연길현 반일국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 이군 독립사 시절의 사장 주진이나 정치위원 왕덕태, 그리고 독립연대 연대장 윤창범도 모두 연길유격대 출신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동만특위는 연길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왕청유격대에서 정치위원 김일성이 민생단으로 몰려서 직위 해지되자 바로 연길유격대 그 제2중대 정치지도원이었던 남창익이 이제 김일성이 후임으로 오게 됩니다. 아주 명백하죠. 이 중국공산당 연변주위원회 조직사 자료 속에는 이때 남창익이 왕청유격대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 제3연대로 개편졌을 때도 역시 정치위원직을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은 이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제가 전번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민생당 감방에 갇혀있다가 왕윤성이 도움으로 놓여나와서는 가까스로 왕청현 선전부 산하의 아동국장 겸 왕청현의 아동단 연리대를 영남까지 호송할 때 이 호송 임무를 맡았던 왕청소년의용대의 정치지도원직을 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해 9월에 남창이 이제 갑자기 왕청이 그 하마탕에서 일본군의 군수물자를 치는 자동차를 습격하다가
총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다시 그 3년대 정치위원직에 복직하지만 이때 이 3년대는 당시 그 연대장 조춘학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 전투 중에 이제 두 다리가 부러져서 더는 연대장직을 맡을 수 없게 된 데다가 그 3년대가 이제 대원수가 이제 부쩍 줄어드는 바람에 구국군에서 부하들을 한 70여 명이나 데리고 의거해왔던 방진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대장을 맡게 됩니다. 이 3년대가 그때는 이제 인원수가 한 160여 명 남짓했는데 방진성이 데려왔던 그 구국군 출신들이 70여 명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김일성이 민생단으로 몰려서 직위 해제되었을 때 동만특위에서는 영길유격대의 그 남창익을 정치위원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참모장은 화룡에서 조화범이 추천한 사람이 또 파견하여 왔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저희 이 책 속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방면의 자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책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또 다른 데로 튄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그때 이제 김일성은 남창익이 죽고 나서 다시 정치위원직에 복직하긴 했으나 이때는 그 유격대가 이제 이미 동북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 산하의 제3년대로 편성되었으니까 3년대 정치위원이 되었는데 3년대 이 부대를 구국군에서 봤던 연대장 방진성과 화룡에서 이제 조화범이 추천해왔던 참모장이 절반씩 나눠가지고 이제 지각게 행동하는 바람에 정치위원이었던 김일성이 데리고 다닐 수 있었던 그 부대는 여전히 한원권의 제5중대, 그러니까 그 약 1개 중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35년 제2차 북만원정 당시에도 김일성은 여전히 그 민생단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가까스로 이제 1개 중대만 데리고 노야령을 넘기 시작했는데 당시 그 동만특위의 주요 간부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김일성은 민생단이 아니라고 끝까지 김일성을 믿어줬던 사람이 바로 전문방송에서 이야기해드렸던 그 왕년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왕년성이 생전에 김일성과 관련하여 이제 남겨놓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제2차 북만원정 당시 김일성이 부대를 모조리 방진성과 참모장 후에 그 화룡에서 파견받고 왔던 그분 이름이 김선일이에요. 이 김선일이 후에는 육사 정치위원직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화범은 이 김선일이 죽고 나서 정치위원직에 이제 정식 임명되었던 사람인데 남한에서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김일성 가짜설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추하게 그 이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김선일이 바로 김일성이었다는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합니다. 왕윤성의 해고담에 의하면 방진성과 이 김선일이 3년대를 이제 절반씩 갈라가지고 제2차 북만원정, 그러니까 그때 그 영남 쪽으로 나가버린 뒤에 김일성이 신변에 거의 병사들이 하나도 없이 말하자면 그 빈털털 사령관이 된 셈이죠. 왕윤성이 그때 이제 훈춘현위원회 서기 겸 훈춘 제4연대의 정치위원직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오갈 데가 없는 김일성을 자기의 경위중대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사 하나도 없는 김일성에게 4연대에서 제일 조선인 대원들이 많은 제4중대를 이제 뽑아서 김일성에게 통째로 맡겼는데, 자, 이 훈춘 4중대, 그러니까 이제 그 동북민혁명군 독립사 산하의 제4연대 산하의 4중대 중대장이 바로 김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그 김려중의 훈춘 4중대에서 함께 따라왔던 그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이름들이 모두 나오는 전철산이니 현철이니 이봉순이 황정혜 같은 사람들이 그때 모두 함께 김일성에게로 건너왔던 것입니다. 김일성이 이제 제2차 북만원정 당시 왕윤성의 경위중대장이었다는 이 말을 후에 여기저기 이제 날아다녔던 사람들 가운데는 중국에서 이제 문화혁명 때 중국공산당 중앙후보위원까지 되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은 종희운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어로는 이제 중시윈인데 이분이 그 이제 문화혁명 기간에 연변의 그 노도구 탄광 광장으로 있다가 교화 탄광과 서랑 광무부의 국장으로 올라갔다가 후에는 그 중앙후보위원 겸 길림성 혁명위원회 부주임도 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김일성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 김일성이 북조선의 국가주석이었고 이제 아직 그 생전이었으니까요. 이 김일성이 사실은 그 왕윤성이 경기중대장이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흘린 것이 여기저기 소문으로 퍼져서 중앙조직부에서 조사까지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씨가 그때 뭐라고 이제 변명했는가 하면 내가 전에 그 마영이 바로 왕윤성입니다. 왕윤성은 이제 후에 계속 마영이라는 이 별명을 자기 이름처럼 사용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 왕윤성이 교화탄광 광장으로 있을 때 내가 그분 밑에서 일하면서 그분에게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라고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왕윤성에게서 함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증언을 섰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 상권 속에
그때 그 취재를 하면서 이 증언자들 이름까지 모조리 다 이제 기록해서는 이 상권 속에 아마 다 기재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이제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던 1982년이든지 아니면 1983년이든지 어느 한 차례 좌담회에서 1982년이 맞아요. 그리고 그 장소는 심양입니다. 연영성 심양에서 이제 좌담회가 있었는데 이때 그 왕윤성이 남겨놓은 이런 증언들을 고증하기 위하여 당시 그 길림, 흑룡강, 연영 이 세 개 성의 그 당사 연구 일꾼들이 당시 이 좌담회에 참가했던 종자원에게 이 종자원이 바로 그 민생단 사건 때 그 동만에 직접 내려와서 이제 조선인 혁명가들을 아주 무지 많이 해쳤던 그 장본인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억울하게 살해당했던 조선인 혁명가들에게 그렇게 많은 빚을 졌던 이 종자원이 유일하게도 이제 왕윤성에게 설복되어서 김일성만은 살려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1980년 심양에서 그 좌담회 때 남겨놓은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이 이제 민생단으로 의심받았던 당시의 그 죄목 몇 가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문제인데 그 한은권이 여동생 한성희를 이제 여러 차례 임신시켜서 그때는 뭐 피임하는 방법도 별로 없고 또 일단 관계가 있고 뭐 임신했다 하면 바로 이제 그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자들은 뭐 일단 결혼만 했다 하면 아이들을 정신없이 많이 낳았습니다.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이제 자식들이 말이 5, 6이 되는 그런 집들이 아주 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아직 그 한성희와 결혼식을 올렸던 것도 아니고 또 그때 그 근거지에서 이제 결혼하다면 당 조직의 그 비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던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다가 이제 임신시켰던 것인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 한성희가 이제 아이들을 다 낙태시키긴 했지만 그 낙태시키는 방법이 이제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 김일성을 제보했던 그 민생단 그 죄장 가운데는 임신한 여자를 낙태시키기 위하여 뭐 맨발로 시냇물 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서 있게 했다는 둥. 또 그래도 계속 아이가 이제 낙태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발로 배를 걷어찼다는 둥. 뭐 이러한 제보들이 당시 그 민생단 숙천위원회에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잔혹하고 처참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1933년 6월에 그해 9월에 있었던 동명현성 전투를 3개월쯤 앞두고 김일성은 이제 왕청유격대 한개 중대를 인솔하고 왕덕태의 연기련 유격대에 참가하여 연기련 팔도구를 습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 후에 김일성의 육사 산하의 구연대 연대장이 되었던 마덕전은 이때 연기련 유격대의 중대장이었지요. 이 전투 때에도 역시 연길 주변의 그 구국군들이 이제 함께 참가하여서는 팔도구에서 노획했던 물자들을 모조리 독차지해버린 바람에 왕덕태의 연길 유격대와 김일성의 왕청유격대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 전투 때 공산당 유격대 쪽에서는 쌀이나 탄약보다는 주요하게 곧 다가오는 겨울에 입을 동복을 마련하기 위하여 천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국군이 이제 천 한 필도 안 주고 다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그해 겨울 동복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성룡과 김일성은 두 사람이 이제 부대를 갈라가지고는 훈춘이 양수천자와 도문의 그 월청, 걸만동 이 지방에서 이제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 주요하게는 그 김일성이 데리고 갔던 500명의 소대가 이제 돈문의 그 월청에서 성씨가 황씨인 지주를 납치해놓고는 이 지주의 가족들한테도 이제 돈과 천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내친 김에 이제 재봉기까지 그때 재봉기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그런 재봉기인데 그 재봉기를 구하려고 500명이 그 황씨 그 지주한테서 빼앗은 돈을 가지고 조선의 온성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이제 재봉기는 못 구하고 조선의 경찰들한테 쫓겨서 이제 다시 돌아 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그때 그 김일성에게 납치당했던 그 황씨가 후에는 당지구 국군들한테 또 이제 붙어서 나는 원래 당신들한테 다 바치려고 했던 돈과 천을 김일성한테 다 빼앗기고 말았다고 이렇게 일러바치면서 이간을 놓는 바람에 결국 국군과 왕천유격대가 이제 하마터면 싸움이 붙을 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김일성이 돌아와서 정치윤직에서 철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뒤에 바로 그 동명성 전투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그 결백함을 증명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잠시 동안 그 정치윤직에서 복직은 했으나 얼마 안 있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그해 겨울, 그러니까 이제 1933년 겨울부터 일본군은 그 동만지방의 그 항일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하여 만주 간도지방에서 대대적인 그 토벌 역량을 이제 규합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조선주둔 나남 제19사단에서까지도 이제 부대가 출동하여 5,000명이나 되는 병력이 이제 그 동만지방에서 왕청, 연길, 화룡 이 여러 각 지방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토벌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때 이를 역사에서는 동만지방의 항일 근거지에 대한 일본군의 1933년 동계 대토벌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
중국 공산당 동만트의 기관이 왕청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 토벌대는 먼저 이제 영길, 화룡 등 이제 외곽에서 토벌작전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왕청 쪽으로 이제 포위망을 형성해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였는데, 이때 이를 두고 북한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이때 일을 두고 이제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을 인솔하고 아주 기동영활하게 포위권 바깥으로 이제 먼저 치고 나간 뒤에 바깥에서 토벌대의 배후를 이제 교란하는 그런 전략 전술로서 이제 왕청에 대한 일본군 토벌대의 공격을 이제 저지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좀 웃기는 것은 북한의 자료에서는 그때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이제 포위권 바깥에서 일본군 토벌대의 배후를 호되게 답시했다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할 뿐, 실제로 어디서 어느 때 무슨 전투를 진행했고 토벌대는 어떤 사상자를 냈으며 이런 세세한 기록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중국 쪽의 자료들에는 이 토벌대가 물러가고 김일성이 그때 한개 중대를 데리고 바깥으로 피신했던, 왜 피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때 민생단으로 몰렸던 김일성을 붙잡자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김일성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자 대대장이었던 양성룡이 자기가 대신 죄를 덮어쓰려 각오까지 해가면서 김일성에게 한개 중대를 맡겨서 포위권 바깥으로 피신했으라고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생명의 은인 가운데는 양성룡도 반드시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양성룡이 그래서 이제 한창 토벌이 진행되고 있던 때에도 민생단으로 몰려서 하마터면 그 공개 재판에서 사형 판결까지 받고는 곧 처형될 뻔했으나, 그때 토벌대가 막 들이닥친 데다가 왕청의 백성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제 양성룡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가로막는 바람에 이 처형이 집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토벌이 끝나고 나서 바깥으로 피신했던 김일성이 그때 이제 그 한개 중대를 데리고 이제 동문의 양수천자와 수남촌, 봉오동 이런 지방에서 이제 숨어 지냈던 김일성이 돌아왔을 때는 글쎄 대원들이 모두 허여물속하게 비둥비둥 살까지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거지에서는 토벌대와 싸우느라고 모두 절반은 반죽음이 될 지경인데 김일성은 근거지를 내버리고 바깥으로 이제 피신하였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쪽의 기록 속에는 팩트입니다. 그때 토벌을 만난 그 왕청 근거지 백성들이 집이 모두 불에 타고 여기저기 산속으로 벌로 쫓겨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김일성이 데리고 갔던 그 중대는 그 홍범도 장군이 그 일본군을 채워부셨던 그 봉오동 오지에 숨어 지내면서 그때 일본군의 밀가루를 이제 한 술에 빼앗은 것이 있었는데, 그 산속에서의 밀가루로 이제 국수도 만들고 이제 만두도 만들어서 아주 배 터지게 먹었는데, 그때 김생김이라고 부르는 그 500룡 소대의 한 어린 대원이 만두를 한 번에 140개나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배가 커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 김생길이 이 아이가 김일성 본인의 회고록 속에서도 나옵니다. 이 만두를 한 번에 140개나 먹은 그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1933년 겨울 일본군이 동계 대토벌 때 김일성은 근거지에서 백성들과 함께 토벌대와 싸운 것이 아니라 포위권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봉오동의 산속에서 아주 무사안일하게 피 터지게 먹고 지내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죠? 그냥 일반 빨치산의 한 지휘관으로 볼 때는 뭐 굉장하게 똑똑하고 영리한 거죠. 토벌대와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바로 포위권 바깥으로 빠져나가 숨어 지내면서 이제 토벌대가 이제 사라진 뒤에야 모두 살아서 이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지만 공산당은 이런 김일성을 그대로 둬둘 리가 없었죠. 김일성뿐만 아니라 이때는 그 왕청국 때 그 대대장이었던 양성룡까지도 모두 대대장직에서 철직당하고, 이후 양성룡은 다시 복직하지 못하고 그냥 근거지에서 이제 식량 구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식량을 구해가지고 근거지로 돌아오는 길에 토벌대 습격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이렇게 김일성이 당시 민생단으로 몰리게 되었던 주요한 세 가지, 말하자면 당시 그 김일성에게 씌워졌던 죄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번 이 책, 김일성 상권 속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이제 김일성이 그 왕윤성과 종자원의 도움으로 영남 쪽으로 탈출할 때, 당시 그 동만특위의 임시 책임자였던 왕중상과 민생단 숙청위원회 책임자 송길이 파견했던 사람들이 나자구까지 김일성을 쫓아갔다가 놓치고는 당시 그 중국 공산당 나자구 공작위원회의 서기로 있었던 종자원을 찾아가서 김일성을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종자원이 왕윤성으로부터 김일성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김일성을 붙잡으려고 이제 나자구까지 쫓아왔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이때의 대답 내용이 중국 자료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어로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金团政委在开辟新区无法控制以后再说. 이 무슨 뜻이냐면, 김정위가, 이 연대정위가 새 지역을 개척하러 나갔는데 지금 공개할 방법이 없으니 김정위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봅시다. 이것이 1934년 10월 하순경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제1차 북만원정 당시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회고록에서는 뭐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자, 회고록 속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회고록 속의 원문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배낭을 짊어지고 왕청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북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주보증이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어 방조를 요청해왔던 것이다. 이 또 한번 앙천대소할 일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미 다출 거 없는 김정일을 지금 비판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에게도 좀 미안할지 모르겠지만, 김일성의 항일 역사를 이런 식으로 온통 엉터리로 뜯어고치고 왜곡하고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김정일이 이게 제 정신을 가지고 한 짓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때 두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고는 거짓말을 할 때면 최소한 입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항일 역사가 모두 중국에서 진행되었고, 중국에는 김일성과 함께했던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다 내버려두고 혼자서 이렇게 거짓말을 꾸며대니 이 거짓말이 몇 참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온통 거짓말로 뜯어고치고 왜곡하다 보니까 종당에는 김일성은 진짜 아니라 가짜라는 이런 황당한 소리까지 얻어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김일성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그 1차적인 책임은 바로 김일성 본인과 이 역사 왜곡을 주도했던 김정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차적인 책임, 바로 두 번째 책임도 이 왜곡된 거짓말 역사를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그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안 한 것도 했다 하고, 남이 한 것도 다 자기가 했다 하고, 또 다 죽게 되어서 살려고 이제 탈출해서 도망갔던 것도 거꾸로 이제 주보증 쪽에서 사람을 보내와서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자기가 조선인민혁명군을 인솔하고 이제 그쪽으로 원정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바로 제 같은 사람이 이걸 하나 둘씩 증거들을 찾아내서 바로잡는데 저그만치 30년이란 긴 세월을 들여서 겨우 이런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방송이 정신없이 길어졌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